자, 16페이지 봅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이용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다면은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그 판례인데,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피해를 입혀서 을이 갑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을은 갑이 구속된 상태를 이용해서 을이 갑에게 피해 1억인데 그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할 수 없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A 토지를 얼마 상당, 4억 상당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갑은 궁박 상태요, 경솔 상태요, 무경험 상태요. 궁박이죠. 우리 궁박은 꼭 정신적,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다 포함됩니다. 이런 궁박한 상태에서 누가 이용하겠어요? 상대방이. 그렇죠? 상대방, 을이 이용한 거잖아요. 자, 이용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한번 봅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관적 요건 첫 번째,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된다. 먼저 우리 궁박, 경솔, 무경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측 보면은, 자, 모두 구비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자, 궁박 하나 읽어보시죠. 궁박 읽어보시죠. 포함한다. 자, 무경험을 읽어보시죠. 그래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적이지 특정 경에서 경험 부적이 아니다는 거. 자, 우리 이제 대리인이 할 경우,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자, 세 번째, 판단 시점입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어느 때 궁박, 경솔, 무경험이었냐? 법률행위 시, 계약체계 시입니다. 계약체계 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추정된다, 안 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뭐 한다?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결국 누구예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였다, 경솔한 상태였다, 무경험 상태였다 라고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다 마찬가지로 누가 입증 책임을 져요? 무효를 주장한 자,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이처럼 주관적 요건 첫 번째가 뭐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요건 한번 읽어보시죠. 주관적 요건 두 번째. 피해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도 이용하는 그렇죠. 폭력이 알기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또 궁박, 경솔, 무경험을 뭐 한다? 이용해야 된다. 즉, 폭력이 알기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객관적 요건입니다. 자, 우리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불균형은 객관적 시장 가치지 주관적 평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판단 기준마다 계약체계 시 또는 법률행위 시. 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으면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누구한테 피해자만 돌려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폭리자는 보다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폭리자는 돌려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이유.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따라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 불가합니다. 피해자만 돌려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박스 보면은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OX 문제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맞아요? 그렇죠? 유상계약 쌍무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맞는 질문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의 일반이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행동을 하는 법률에 적용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상계약이라든지 또는 이 기부행 같은 거는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경매의 경우에는 공정한 법률에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경매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불공정한 법률이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맞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갑이 구속됐습니다. 마침 갑은 을에게 물품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 이 채무자죠. 자, 이 갑은 구속된 게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아마 구속이 된 거예요. 자, 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처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이 채무자가 이러한 부정수표 단속법이기 때문에 수표를 뭘 해야 됩니까?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도와주겠다 해서 갑이 을한테 가지는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렇죠? 포기하게 되면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 병은 갑이 을한테 가지는 물품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렇죠? 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 거예요. 이러한 우리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채권 포기도 어떤 대가성이 있으며다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독이라도 대가성이 있으며다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맞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전환과 추인, 자, 불공정 법률 전환은 허용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거 외워두셔야 된다. 전환은 인정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아요, 틀려요? 전환이 인정되고 맞고 6번은 맞아요. 읽어보세요, 6번.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도 이 전환은 안 되고 추인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확정적 무효에서 이 불공정한 법률에는 확정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 중에서 전환만 허용된다니까. 불공정한 법률, 전환만 허용된다. 다른 것들보다 절대적 무효에서보다 전환, 추인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에만 허용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 해석. 자, 의의와 성질 보면은 법률행위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우리 개항 내용을 명확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은 법률행위 해석이란 내심적 의사에 여야 관계없이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표시된 행위에 의해서 주장되는 의사표시, 이걸 우리가 말한다 표시상의 효과사입니다. 자, 이 용어를 여기서 나오는데 이 용어를 알기 위해서는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자, 의사표시 구성요소 있죠? 자, 의사표시 구성요소 2번 의사표시 구성요소 봅시다. 자, 갑은 의류토지를 매수하려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은 갑은 이제 수목원을 세울 목적으로마다 동기가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갑은 을 소유 토지 10,000평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밖으로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내심의 생각만 하고 있죠? 이러한 내심의 생각을 뭐라 한다? 효과의사. 자, 우리 의사 표시에서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효과. 그냥 효과 생략하고 의사만 있는 거예요. 우리 내심의 생각을 뭐라 한다? 효과의사. 저처럼 마음 먹었죠? 그 다음에 갑은 이와 같은 뜻을 내일 을을 만나 말해보겠다 라고 한 겁니다. 내심이 결정한 거죠? 자, 내심의 결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표시의사랍니다. 표시의사.
이 표시사는 우리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갑은 을에게 토지를 1억 원에 팔 것을 뭐다? 제의를 한 거예요. 자, 내심의 생각을 이제 밖으로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표시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뭐라 한다? 표시행위. 그래서 뭐가 이게 빠졌어요? 행위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의사표시가 효과의사 표시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뭐가 빠졌어요? 효과가 빼고 뒤에 행위 빼고 의사표시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다시 한번 표시행위를 뭐라고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내심의 생각을 뭐라고요? 효과의사.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알아내면 법률행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표시행위는 밖으로 표시하니까 효과, 그렇죠? 의사표시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번 보면은 법률의 해석이란 우리 17페이지 되돌아와서 첫 번째 의의성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법률의 해석이란 내심적 의사예와 관계없이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로부터 표시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되는 의사표시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우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아까 뭐라 했어요? 표시행위. 그렇죠? 의사표시를 밖으로 나타내는 거, 표시행위. 자, 세 번째, 법률의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문제입니다. 이게 통설입니다.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다. 그래서 법률 문제를 본다면은 상고심, 이거 대법원이죠.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원래 이제 사실심은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심은 어떤 사실관계 전부라든지 전부하고 이러한 법률관계 두 개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이 사실심이라고 하고 법률심은 이 사실관계 전부가 없고 법률심만 걸 우리가 법률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법률심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로 보면 법률 문제를 보면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법률의 해석 기준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먼저 우리 법률의 해석 기준입니다. 법률의 해석 기준. 첫 번째, 당사자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대로 뭐 해야 된다?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면은, 그렇죠? 당사자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뭐다? 해석해야 되고, 그러한 목적이 없으면 뭘로 해석한다? 어떤 관행이 있으면은 그 관행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런 관행도 없다 한다면은 임의규정으로, 즉, 법령 중에 선량,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 임의규정 있잖아요. 임의법규로 하고, 그러한 임의법규를 쓰면은 조리 또는 신의성실에서 뭐다? 신의성실 원칙에서 이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법률 해석 기준. 자, 그래서 우리 당사자 목적, 사실은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 순서로 알아두시고 어떻게 해오라 했어요? 목사, 임신 이렇게 해오라 했잖아요. 목사, 임신. 자, 그 법률의 해석 기준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예문에서 법률의 해석 기준이 아니다. 우리 예문 해석을 부동문자로 합니다. 자, 은행 가면은 대출할 때 계약서를 내밀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는 전부 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란다? 부동문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문 해석이랍니다. 이 예문 해석은 법률 해석 기준이 아닙니다. 특히 판례는 우리 법률의 해석 기준이 아닙니다. 판례도 이 법률의 해석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한번 나왔었죠. 판례는 법률의 해석 기준이 아니다는 거. 이 네 가지만 법률의 해석 기준이라는 거. 당사자 목적, 사실은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이 이 법률의 해석 기준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은 관습과 관습법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관습은 계속 거듭 반복되는 관행을 우리가 말한다. 사실은 관습입니다. 사실은 관습. 자, 근데 이 관습법은 이러한 관행에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법적 확신이 있습니다. 법적 확신.
이거 우리가 말한다 관습법입니다. 주로 이 관행에다가 이 법적 확신은 주로 판결이에요, 판결. 어떤 관행을 판결로서마다 되면은 관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확신은 주로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어떤 관행을 판례로서마다 인정되면은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 사실관습은 거듭 반복되는 그 관행을 우리가 말한다 사실관습이고, 관습법은 뭐다? 관행에다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표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사실관습은 법률의 해석 기준입니다. 법률의 해석 기준이지만은 관습법은 우리 법령과 같아요. 법원입니다, 법원. 우리 어디 천안지원 그 법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그 법원이 아니라고. 우리 이 법원은 법원성, 즉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법의 존재 형식. 이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1조에 보면은 민사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민사에 관한 규정은 민법이잖아요. 민법의 규정에서 뭘 한다?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에서 뭘 한다? 조리한다. 라고 이 법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습은 법률의 해석 기준이지만은 이 관습법은 법원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또 입증 책임입니다. 사실관습 관행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당사자가. 자, 그렇지만 애적으로 누가 입증할 수 있다? 법원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애적으로. 자, 관습법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법원이 해야 된다. 법원이. 그렇지만 애적으로 누가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죠. 원칙만 잘 알아두세요. 사실관습은 누가 입증 책임이다? 당사자가. 관습법은 누가? 법원이. 애적으로 이제 서로 다르죠. 자, 세 번째 이제 법률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법률의 해석 방법. 자, 우리 법률의 해석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해석 방법과 두 번째, 규범적 해석 방법, 세 번째,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자연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표시형이 객관적 의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의미 문제되지 않고 이 자연적 해석은 오로지 뭐다? 표의자의 진위,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걸 말한다. 자연적 해석 방법입니다. 즉 내심적 효과사죠. 진위는 내심적 효과사입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 방법. 그래서 자연적 해석 방법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인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고. 자, 규범적 해석 볼까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 겁니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 거고, 즉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표시형부터 추단되는 가상적 의사표시, 즉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걸 우리가 말한다. 규범적 해석. 우리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걸 말한다.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보충적 해석은 자, 당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해서 법률의 내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한다. 해석하는 방법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냐면 제3자 입장입니다. 제3자라면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 다시 되돌아와서 법률의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방법 봅시다. 이처럼 자연적 해석 방법은 표시형의 객관적 의미가 문제되지 않고, 이 표시형의 객관적 의미는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뭐다? 표의자의 진위, 즉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 방법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 방법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연적 해석 방법은 범위가 두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건 적어 놓으세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적용 범위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표시 무효 원칙. 이게 이제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가장 대표인 이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효 원칙. 특히 이제 이 오표시 무효 원칙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책을 보시면은, 요약서 17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림을 봅시다. 자, 표시 무효 원칙은 말 그대로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해가 된다, 안 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 자연적 해석 방법은 표의자의 진위만 밝히면 되니까, 표의자의 진위만 알면 되니까,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된다, 안 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갑수의 부동산에 두 필지가 있어요.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어느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자, 1번 보면은 갑수의 A 토지와 B 토지 중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에다 동그라미. 이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 합의란 거는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는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거는 누구 해석 방법입니까?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거 우리는 자연적 해석 방법이라 했죠? 자, 이처럼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계약 체계 시에 지번 착각으로 무슨 토지로 표시해서 매매한 거예요? B 토지로 표시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이처럼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즉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으면은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해가 된다, 안 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토지가 매매 계약에 체결된 거예요? A 토지. 비록 B 토지 소유권 이전되게 해줬지만은 결국은 매매 행위는 뭐다? A 토지입니다. A 토지. B 토지는 원유무효예요. B 토지 매매 계약은 원유무효입니다. 자, 원유무효는 각과 을 간에 이 A 토지 매매해야 되는데 B 토지 매매했기 때문에 원유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병은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전 권리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잖아요. 원유무효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읽어보세요. 1번. 그렇죠. 합의가 있었죠? 합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표의자의 내심적 의혹과사 추구죠.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렇죠. 원유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무권리자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인아이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렇죠. 을인 무권리자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착오는, 착오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 방법에서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 문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렇죠? B 토지는 이제 등기가 무효이니까 당연히 이제 A 토지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는 을은 갑에게 A 토지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O 표시 무효 원칙.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되지 않는다. O 표시 무효는 자연적 해석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 해석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누구 입장에서 해석합니까? 규범적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자, 그 그림을 볼까요? 자,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 구별 방법입니다. 자, 그림. 갑이 을에게 고하의 그림 한 점을 960만 원 주고 매매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출제 문제였습니다. 고하 한 점을 960만 원에게 매매할 의사를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승낙을 한 겁니다. 승낙한 건데 청약서에 얼마를 기재한 거예요? 690만 원으로 기재해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이 청약과 승낙만으로서, 이러한 계약서만으로서 우리 가부 진위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자, 계약서에 얼마나 기재됐어요? 690. 합의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청약과 승낙을 한 거예요. 청약과 승낙만으로서 뭐다? 우리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약서만 봐서는 690으로 매매한 거잖아요. 근데 가부 진위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 지금 해석 자료가 뭔만 있어요? 청약서, 계약서만 있는 거예요. 그 계약서만 가지고 그 가부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다면 우측으로. 자, 계약서 말고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다면은 어른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모르겠으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우리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 걸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을 한다. 자, 근데 이제 왼쪽으로 봅시다. 우리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계약서 말고 다른 해석 자료가 있다면은 우리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부 진위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방법. 이처럼 우리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다 한다면은 어른 가부 진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연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럼 문제 그 밑에 보면은 기출지문 5번 한번 읽어보세요. 5번 한번. 무슨 해석 방법이죠? 자, 어떤 우리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자료가 뭔만 있어요? 계약서만 있잖아요. 청약과 승낙만으로서 이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른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슨 해석 방법이다? 규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충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보충적 해석 방법 일반만 읽어보시죠. 당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여 법률행위 내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이들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방법. 이게 이제 보충적 해석 방법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이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한 걸 말한다. 보충적 해석. 주로 이제 제3자 누구입니까? 법원입니다. 이 법률의 해석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 결국은 설령 계약으로 매도인이 해석한다, 매수인이 해석한다 라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그 문제가 7번 한번 볼까요? 7번 읽어보시죠. 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부탁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게 약정이 됐다 하더라도 누가 해석한다? 법원이 해석한다. 매도인이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법원은 그게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해석한다. 자, 다시 우리 보충자 해석 방법 보시면은 네 번째, 부재소 합의 후 손해배상입니다. 자, 부재소 합의란 거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통사고, 갑이 가해자고, 을이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그래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서 서로 갑과 을이 합의를 합니다. 자, 100만 원 줄 테니까 더 이상 나중에 보다 너
민사상, 형사상 다시 뭐다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라고 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 않기로 한다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통사고는 당장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한 며칠 되니까는 후유증이 발생된 거예요. 우리 후유증이. 자, 그러면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별도로 뭐다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한 부재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전혀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상관이 없다라는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부재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뭐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재소 합의는 보충죄 해석 방법의 일종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우리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이거는 자연적 해석 방법, 이거는 규범적 해석 방법, 이거는 보충적 해석 방법라고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결하게 되면은 우리 학자들이 이거는 뭐다 자연적 해석 방법, 이거는 뭐다 규범적 해석 방법, 이거는 보충적 해석 방법라고 학자들이 명명한 거지 법원에서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이라고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기출 지문 한번 봅시다. 1번 한번 읽어보시죠. 피해자의 진위를 밝히는 건 우리 무슨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 방법. 그 다음, 피해자의 진위가 아니라 뭐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시죠.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봅시다. 책의 판례를 한번. (44페이지) 5표시 무효원칙은 우리 요약서 했으니까 상세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두 번째 계약 당사자 확정이죠. 타인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따르면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해야 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기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예를 들면은 그 가부 사업자 등 가분자 사업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가지고 있죠. 을이 빌려서 을이 이제 가부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가 사업자 됐으면 가부 명의로. 또 병도 누구 사업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부 사업자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을과 병이다. 갑과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갑과 병입니다. 을과 병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우리 마지막 시간에 앞달에, 4월달에 마지막 시간에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있었죠? 자, 갑이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병이 B 부동산을 누구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갑은 자,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직접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당사자를 내세워서 을을 당사자를 내세워서 이 B 부동산을 병의 B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럼 갑과 병은 계약을 체결해야 안 해요? 체결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당사자는 누구를 내셨기 때문에? 을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을과 병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고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갑과 을 간은 무슨 약정을 하죠?
자, 비부동산을 너 명의로 해두자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자, 우리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고 있는 거, 자,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건 우리가 선이, 매도인이 선인 경우, 알고 있는 건 매도인이 악이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계약 명의신탁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을과 병이다. 을과 병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을과 병입니다. 자, 45페이지 볼까요? 45페이지. 책 45페이지. 자,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입니다.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있고 또 금융실명법도 있잖아요. 금융실명법. 우리 금융실명법 3조 1항에 가면은 실제 명의자와 거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은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을이 돈이 있습니다. 예금 출연자입니다. 출연자.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누구를 내셔서 갑의 이름을 위해서 갑과 병 간의 예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갑을 뭐라 한다 우리가? 예금 명의자. 을을 뭐라 한다? 예금 출연자입니다. 예금 출연자. 자, 이때 이 금융실명법 하에서 이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을과 병이다. 그렇죠? 갑과 병입니다. 우리 금융실명법에서는 갑과 병이 당사자입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이때 우리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지금. 당사자 누구다? 우리 금융에서는 예금 명의자와 은행이 계약 당사자지, 을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은 예금 소유권 분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사이가 좋으면은 괜찮은데, 갑과 을이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이제 분쟁이 발생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 예금은 예금 명의자냐, 예금 출연자 돈이냐, 우리 금융실명법에 누구 돈이다? 예금 명의자 돈이에요. 자, 우리 판례는 여전히 둘의 관계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예금 출연자 돈이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예금 출연자와 은행 간에 명시적 약정이라든지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은 누구 돈이다? 예금 출연자 돈입니다. 예금 출연자 돈. 판례가 최근에 변경해가지고 우리 금융실명법에 거의 이제 유사하는데 이 묵시적 약정을 없애버리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누가? 예금 출연자와 은행 간에 명확한 의사표시 있어야만 누구 돈이다? 예금 출연자 돈이다. 결국은 이제 서면으로 받아놔야 되겠죠. 보통 보면 이제 예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면을 하지 않고 다른 면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을은 서면으로 은행한테 받아야죠. 자, 예금을 지급할 때는 누구한테 지급한다? 을한테 지급한다라고 이제 서면으로 딱 받아놔야 돼. 명확한 의사표시. 그렇죠? 그래야만 누구 재산이다? 예금 출연자 재산이다. 여전히 우리 금융실명법은 갑과 병 간에서는 예금 출연자 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금융 경색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도 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들 면을 거래한다든가, 처 면을 거래한다든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는 여전히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구 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예금 출연자 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야만이 그렇게도 알아두시고 자, 다시 우리 요약서로 봅시다. 자, 세 번째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그러면 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임대 권리금 부담한다는 것인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에 있어서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권리금 규정은 상가금의 임대차보호법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법제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여전히 임대인이 권리금을 부담하지 않아요. 그렇죠? 설령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인한테 권리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제 우리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중도 해지할 때 누구 사정으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는 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권리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일수만큼 권리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은 우리 판례가 임대인한테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마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야 종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지. 그렇죠?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무슨 해석 방법이에요? 규범적 해석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규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규범적 해석 방법. 자, 다섯 번째 아까 읽어봤었죠? 네 번째 읽어보시죠. 네 번째 종제 읽었습니까? 다섯 번째 아까 했었고 여섯 번째 읽어보시죠. 자, 이 작성자 이제 사업자죠. 사업자. 고객보다 누구한테 불리하게 적용한다? 사업자한테. 자, 일곱 번째도 아까 읽어봤었고, 여덟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판례인데,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자, 변제를 하지 못했어요. 변제를 해도 변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갑이 이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궁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 70만 원 변제해라. 나중에 보다 30만 원 받다. 지금 궁박하니까 70만 원만 변제해라. 그러니까 채용에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00만 원 갚을 때는 안 갚고 70만 갚으라는 그래 그러면은 갚을 때니까 뭘 해달라? 총완결 영수증을 써달라. 갑은 일단 70만 원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하는 쓰기 위해서 총완결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물론 이제 갑의 진위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중에 이제 30만 원 받을 목적이었는지.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괘씸하잖아요. 70만 원 받았지만은 나머지 30만 원 받지 못해서 갑이 을에게 30만 원 달라, 나머지 금액 달라라고 소를 제기한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럼 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 응? 지금 이 보면은 총완결 영수증을 써주면은 지금 현재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갑의 진위를 알 수 없으면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판례는 자, 총완결 영수증을 써줬다면 물론 공박한 상태라지만은 총완결 영수증이 써줬다면은 이거는 100만에서 30만 원을 감액해줬다는 의미다. 라고 해서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청구. 자, 이거는 무슨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 해석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완결 영수증 나오면은 무슨 해석 방법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제 이때 진도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책은 꼭 가져오시고, 오늘 이게 요약서 했던 거 또 책도 보시고, 요약서에 없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스트잇 붙여서 하든만 간에 이 요약서를 단본화 시켜야 된다는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마치겠습니다.